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4월 한 달을 마무리 짓는 시간.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을까요? 사회 안전망으로서 언론 보도의 역할을 재조명해봅니다. 성남 정자교 사고 보도를 두고 재난보도 준칙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 밖에도 국방 전방과 마약 범죄 실상, 또 첨단 산업 저변의 소식을 두루 다루면서 YTN이 놓치고 전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시청자위원회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돌아봅니다. 4월 시청자위원회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 YTN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또 지난밤에 과음을 했다면 하루 정도는 운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설마 하는 아니란 판단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철저한 감시와 경각심 제고에 YTN이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4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5일) 있었던 그 분당 정자교 보행로 무너짐 내림 무너짐 붕괴 사고 관련한 관련입니다. 방송의 경우에 이제 제목이 이용자에게 주는 그 초두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경우에 그 스트레이트성 사실 보도는 그 제목의 엄밀성을 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정자교 보행로 무너짐 사고의 경우 그 YTN 보도는 성남시 정자교 붕괴 또는 정자교 절반 정도 무너져. 그다음에 이제 경기 성남시 정자동 교량 40m 가량 붕괴라고 이제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목만 보면 저희가 94년 그 성수대교 붕괴처럼 마치 다리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공포감이나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 달기가 자칫 왕복 6차선 차도까지 다 포함해서 다리가 무너진 것처럼 확대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은 정확히 표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매체에서는 일부 정자교 보행로 붕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교 붕괴라는 표현과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엄연히 요거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멘트 중에 다리 위에 있던 전봇대와 신호등, 가드레일과 이정표 역시 하천 쪽 산책로에 쓰러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성남시하고 분당구청에 이제 확인을 한 결과 분당은 이제 신도시 조성 때부터 모든 이제 전봇대를 지중화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화된 전봇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현장 기자가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난보도 제11조 공적 정보의 취급에 관해서 이렇게 볼 때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라고 재난보도 준칙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현장 나중에 제보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그게 제 기억에 꽤 오래 한 1시간 이상은 아마 노출이 됐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인 사회 일부장이랑도 이건 문제가 있는 표현이고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고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만 조금 양해 말씀드리는 건 아주 극초기에 이 건은 저희가 거의 뭐 일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극초기에 이렇게 제보에 의존하고 그 해당 기관에서도 경황이 없으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초보적인 수준의 설명들을 갖고 일보를 쓰다 보니까 간혹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말씀 주신 대로 사고의 본질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는 없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월 20일 보도된 뉴스 중에 검찰 2조 원대 가구 담합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그 검찰의 발표만을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구 업체들의 입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 전체 내용을 보면은 검찰의 보도 자료만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짜에 보도된 그 검찰 쌍방울 취업 특혜 이화영 아들 소환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면 이 보도는 스트레이트인데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기자가 이화영 전 지사에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지사 측 참고인은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제3자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보도는 그 동일한 검찰발 보도인데도 완전히 보도의 태도가 다릅니다.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는 통일된 그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저널리즘적으로나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4월 20일자 그 보도 중에 가스밸브 훼손하고 라이터 갖다 대기까지 60대 남성 구속 송치라는 보도에서는 혐의 내용과 피의자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비교적 균형을 잘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균형 잡힌 보도들이 많지만 몇몇 보도들은 문제점이 좀 있으니 앞으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법조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그 말씀 주신 대로 좀 받아쓰기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권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런 원론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경향은 차츰 지양해 나가야 되니까, 그건 제가 법조팀이랑도 다시 한번 상의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선정적인 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 중에 왜 쳐다봐 처음 봤는데 다짜고짜 폭행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미성년자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첨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일부 폭행 장면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고, 일부 장면은 타격 바로 직전까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폭행 장면을 전부 그대로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선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말로 전달하고 다른 비교 영상을 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관련 자율 규제 기구들이 정한 각 규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보도는 언론 관련 자율 규제 기구들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정적인 보도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정적 화면 부분은 감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선정성이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YTN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도입되는 기법이 그래서 이제 어떤 직접적인 폭행이나 아니면 충돌 직전에 이제 화면을 끊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방송사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조금 고민을 계속하고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선정적인 부분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불필요하게 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저도 뭐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일선 기자들이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도 관련해서 정말 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와 성과를 언론이 좀 정확히 짚어주는 그 보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한 매우 의미가 큰 거여서
지금 장밋빛 보도 일색으로 계속 19억 달러 투자 첨단 산업에 1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 우주 동맹을 맺었다. 넷플릭스가 3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 알맹이 없는 이게 홍보성 또는 치적, 부풀리기, 관행, 발표 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보도에 대한 좀 검증 보도를 좀 더 촘촘히 해줄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넷플릭스 건 같은 경우만 하면 사실상 한 해 지금 8천억씩 이미 투자하고 있어서 3년간 3조를 투자한다는 건 별 실익이 크게 없는 그런 거라는 검증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저작권 문제라든지 또는 재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뭐 세금을 전혀 내고 있지 않는 문제라든지 한국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거두는 것에 비해서 이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좀 잘 짚어주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해서 저희 기본적인 속성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발생하면 일단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일단 처리하는 데 급급하게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나 또 혹시 거기에 좀 가려진 이면에 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되게 차분하게 짚어보는 것들은 보통 후속으로 따르게 마련이어서, 지금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를 직접 취재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금 차분하게 짚어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기자들도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YTN 마약 보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4월에는 학원가에서 일어난 이 마약 음료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의 마약 투약과 또 오늘은 군대에서 마약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건까지 이 마약 관련 반제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에는 이러한 마약 사건이 일부 계층이라든지 유명인을 중심으로 이제 보도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러한 마약 사건이 우리의 학원가라든지 청소년 등 이제는 우리가 이제 원치 않아도 일상에서 언제든지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YTN 마약 보도 중에서 지난 4월 19일에 보도된 1분마다 쏟아지는 마약 팔아요 차단 인프라 태 부족과 그리고 4월 12일에 보도된 마약 사범 붙잡으면 끝 마약 수사만 있고 치료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보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의 마약 유통과 관련돼서 이러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보도와 함께 또한 두 번째는 마약 범죄의 재범을 막으려면 이 중독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독 치료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좀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마약 예방을 위해서 접근해야 할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저는 좋았던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월 20일에 다뤘던 모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제조, 클럽에서 집단 투약 보도의 경우 다른 매체에서는 이 해당하는 보도를 특정 질병만과 그리고 성적 지향과 함께 좀 자극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요. YTN의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그 마약 보도에 대해서 마약 투약 현장 검거 내용을 좀 더 중심적으로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 보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화제성도 높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마약 범죄 보도와 관련돼서 이런 화제성이라든지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해당 내용의 범죄 사실 위주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범죄적 일탈이 아니라 그것을 초래하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 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아우를 수 있는 더 종합적인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일단은 뭐 원론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4월 뉴스 보도에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4월 8일 대전에서 이제 술이 취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에서 걸어가던 어린이들을 덮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부상을 당한 어린이들 중에 한 명이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유족들은 이런 비극을 기억해달라며 배승아 양의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보도가 4월 9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시간 YTN 뉴스에서는 실명에 대한 언급이 없이 기존 뉴스를 반복해서 보도함으로써 뉴스의 신속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방송되는 자정 뉴스와 심지어 그 다음 날 4월 10일에 방송된 뉴스 라이더에서는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스쿨존 만취 사고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요청한 실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실명을 공개했지만 유족의 인터뷰나 실명 공개의 의미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사안의 중요성이 잘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좀 더 신속하고 꼼꼼한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그냥 저희도 당연히 사망자의 신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실명 또 나아가서 얼굴까지 공개하느냐 문제는 뭐 법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냐라는 아까 이제 그게 약간 선정성 문제랑도 맞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런 고민의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런 고민의 과정들이 항상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승아 양이라는 이름이 꼭 있어야 기사가 성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이가 있고 그 아이의 뭐 초등학생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개별적으로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당 부장과 저도 약간 좀 아리송할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편이어서 YTN이 상대적으로 좀 늦게 공개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숙성이 돼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게 꼭 필요한 건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반면에 유익한 정보들도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활 밀착형 뉴스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얻는 정보가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뉴스 라이더를 통해서 방송된 우회전 일시 정지 시행으로 헷갈리는 교통 법규에 대한 자세한 예시와 전문가 설명이 현재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YTN 사이언스에서 아마도 제작한 다큐 S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웹 3.0을 비롯해서 AI, 바이오 헬스, 스마트 물류에 관한 재밌는 과학 주제들을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인사이트 있는 정보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일부 소개가 된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조금 돋보이는 프로그램이 이번 4월달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엠폭스 바이러스 관련한 그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고요. 4월 15일에는 그 경북 소방청 그의 소방 훈련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엠폭스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상당히 인터뷰를 체계적으로 또 주제별로 나누어서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염의 원인이라든지 증상 같은 거를 나눠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백신이나 예방 문제에 대해서 또 나누어서 이게 자막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고 시청자들이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그 궁금증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15일에 그 경북 소방청에서 그동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동안 과거에 아마 이 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는 과정과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그걸 적용한 그런 사례들을 지역 뉴스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소방관들께서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형태라서 아주 좋은 형태의 보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그 4월 한 달 동안 뭐 국방 관련, 군 관련 이슈는 제가 대략 보니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이 화성 18호 그러니까 고체연료 ICBM을 이제 발사했던 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게 두 번째 이슈. 세 번째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방산 무기 수출,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정말 옛날과는 다른 엄청난 국가가 됐다고 하는 우리 가슴을 정말 부풀게 만드는. 네 번째가 군인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이슈였어요. 보면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사실 이게 팩트 확인도 어렵고 또 군이 되게 보안이기 때문에 뭐 정보를 주지도 않으니까 뭐 확인하기 되게 어려운 반면에 팩트를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군인들의 열악한 삶, 그게 이제 병사가 됐건 간부가 됐건 이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뭐 목격자도 있고 실제 이제 군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게 특히 요즘 이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유튜브들이 뭐 하여튼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 뽑아가지고 막 거기에 군이 완전히 뭐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막 매도하는 게 많이 있고, 그게 이제 뭐 조회수가 거기에 이제 몰리게 되니까 더 그런 내용이 더 나오고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니 이럴 때 그래도 누군가는 군인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열악한 생활 환경, 복지, 근무 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비하하고 하는 것도 결코 군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런 이제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인들의 채널인 YTN이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거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방송 영향력 확대 전술인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군인 네, 처우에 대한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차분하고 그런 접근, 또 그걸 바탕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선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도를 주문하신 것 같고, 제가 이거 1년 반 했는데 이런 류의 지적은 처음이신 것 같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보겠습니다. 18일 그 뉴스앤 이슈 2부에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그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경매가 되면 세입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그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1시 20분에 이제 피해자협의회 대표 인터뷰도 있었는데 또 경매 얘기만 하고 이후에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그런 절차 언급 같은 게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며칠 뒤에 계속 후속 보도가 있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런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되긴 했는데, 경매 이후의 절차 같은 걸 좀 소개를 하면서 세입자들이 곧 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는 점을 좀 설명했더라면 시청자들이 이분들의 고통을 좀 더 공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뉴스 라이브에서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관련해서 전문가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나와서 방미의 의미와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 멘트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대통령의 케미가 아주 좋다면서 별 근거 제시도 없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서도 또 앵커가 물어보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공개가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고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팩트도 없이. 그래서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국익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전망, 그리고 방미 관련해서 미국에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발언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추홀구 경매권 해서 아마 그냥 좀
그 거리로 낳는다는 게 전제가 돼서 조금 쉽게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많이 좀 최근에 보도도 잇따르고 해서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참 이 전문가 그러니까 패널 분들을 한 분 모셨을 때 항상 저희가 노출되는 위험 중에 하나 방금 주신 것처럼 전문가분이 어떤 주관에 기반해서 좀 다소 편향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발언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을 마땅히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저희가 수단이 없다 보니까 항상 겪는 딜레마인데 앵커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루 전체로 보면은 좀 다양한 시각을 다른 시각을 가진 패널 분들을 모셔서 또 반대쪽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보완을 하고 있는데 요 말씀 주신 부분은 저 한번 저 편집부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과 관련된 최근 YTN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진작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첨단 업종이 굉장히 고위 기술을 다루고 있는 분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해관계 국가들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셈법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고질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사실 경제 뉴스가 갖는 산업 뉴스가 갖는 그런 방송용의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쉽게 송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 YTN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또 내용 깊이도 좀 심도 있게 보도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긍정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첨단 산업 관련 YTN 보도를 보면 첨단 분야 기업들의 어떤 합작 투자, 같이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동향이라든지 실적 발표 같은 그런 단신성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전문가와의 대담이나 앵커 리포트 같은 형식을 빌어서 IRA에 대한 어떤 업계의 우려 그리고 해법을 짚어주는 식의 어떤 다각도로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뉴스를 좀 내보내 주셔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시청자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의 깊이라든지 횟수의 측면에서도 볼 때 다른 언론사보다도 굉장히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히토리라든지 반도체 표준, 뭐 OLED 스펙 같이 좀 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사이언스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보도해주고 계셔서 어떤 시청자들의 세분화된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고 계신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특히 이런 보도들 때문에 뭐 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이라든지 기업인들 그리고 뭐 정책 당국자들조차도 사실은 이해에 큰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도와 관심도가 증폭됨으로 인해서 정책 주체인 정부나 국회가 첨단 산업 육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바람은 그 현재 보도 유형이 첨단 산업의 어떤 대내외 상황 그리고 공급망 측면에서 국한되어서 보도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첨단 산업의 어떤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오려면 앞으로 어떤 기술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근본 대책들이 나와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셔서 조금 더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좀 기업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이 경각심을 좀 더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내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첨단 산업을 포함해서 경제 산업 뉴스를 더 다양하게 또 많이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문태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질타를 하실 줄 알았더니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널리즘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가 고민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첨단 그 전문성 이슈에 첨단에 놓여 있는 사안이 아마 저는 과학기술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스럽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쫓아가기 바쁘다는 부족함을 항상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특정 기자 한 명의 개인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조직 전체가 고민하면서 차츰차츰 수준을 올려나가야 되는 문제여서 아무튼 좀 더 좋은 보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4월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업들의 노력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정진하는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의 이번 방송은 굴착기 앞에 장착해 돌이나 땅을 부수는 어태치먼트를 생산하는 기업을 찾았습니다. 세계 3대 굴착기 어태치먼트 기업을 꿈꾸는 최강 기업의 모습을 어떻게 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2명의 진행자가 스튜디오와 기업 현장을 오가며 기업 대표와 현장 실무자들을 만나 최강 기업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진행자들의 등장과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만나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두 진행자와 기업 대표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편안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최강 기업의 기본 정보들을 소개했습니다.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계의 특허를 보유한 스마트 브레이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장 실무자들의 차분한 설명과 준비된 화면 덕분에 관련 내용이 더욱 쉽게 이해됐습니다. 신제품 시연 현장도 따라가 봤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시연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태치먼트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과 이를 본 진행자의 반응이 재미를 더하며 실내 위주 화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어서 진행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QR코드로 관리되는 자동화 창구를 둘러보고 운전석 위치를 변경한 굴착기 시승에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굴착기 운전석의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굴착기에 시승할 때는 안전교육, 안전장치 착용, 안전요원 입회 하에 촬영했다는 문구를 노출해 촬영 시의 안전에도 신경 썼음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직원들의 얼굴에 비친 자부심은 최강 기업이 왜 최강 기업인지 저절로 느끼게 했습니다. 최강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을 기업 대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한 점이 기업이라는 유기체가 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관과 창립 기념 행사, 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기업 전체의 분위기와 방향성 또한 기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최강 기업은 스튜디오와 기업 현장을 넘나드는 활기찬 진행으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최강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다양한 기업들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소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